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매달 수익을 얻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월세 안심 신탁인데요.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고용센터, 앞으로는 서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는 줄이고 취업과 채용 지원은 더 강화되는데요. 달라지는 고용 서비스 내용 짚어봅니다. 국민 4만여 명이 직접 선택한 대한민국 명소 9,883곳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곳은 어딘지 또 어떤 여행에 관심이 높았는지 잠시 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주목 이 장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수요를 함께 맞추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정상근 시사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임차인은 전세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맞아요. 집주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임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받고 싶잖아요. 매달 조금씩 받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좀 모아서 좀 더 돈이 모아지면 이제 집을 사게 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월세로 하게 되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월세 안심 신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전월세 환원율만 보면요. 전환율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1%, 4.7%로 증가를 했고요. 단독주택도 5.4에서 6.6%로 증가를 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는 4.8에서 5.7, 단독은 8.3에서 8.9로 증가한 것처럼 월세로 옮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하려고 하는 뭐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보통 이제 전세,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걸 선택해도 해결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약정을 하는데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겠죠. 중간에 누가 끼느냐? 안정화 기구가 끼어 들어갑니다. 안정화 기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안정화 기구에서 일단 임대인에게는 돈을 받는 거죠.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전세금을 받아서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월세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 나중에 보장해서 돌려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또 하나 이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 문제예요. 전세금 다 털리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면 돈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 정부가 가운데서 잘 조정해서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세입자는 이제 전세처럼 이제 살면서 집주인은 이제 월세처럼 매달 수익을 받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데 네.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핵심 기구가 아까 말씀해주신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전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세입자가 된 목돈, 그러니까 이 전세금이 집주인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전세 사기 같은 좀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이 전세금을 낸 집주인에게 이 세입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놓는 이득이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네네네네. 목돈이 들어오지 네. 않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전세금으로 이제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는 이 맡겨진 전세금을 바탕으로 좀 안전한 채권이나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연 4% 정도의 그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 세입자에게 매달 또 월세를 받기 위해서 또 찾아가거나 뭐 전화를 네, 하거나 네. 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매달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바로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보관하고 있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그리고 즉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전세의 또 다른 문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사를 좀 때맞춰서 가기가 좀 어렵거나 좀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즉시 또 바로 반환이 되게 되니까 이런 좀 걱정이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뭐 깡통 전세, 뭐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집주인은 또 이제 세입자에게 또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돼서 좋은 어떻게 보면 또 양쪽이 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월세 안정화 기구라는 굉장히 이 핵심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성립을 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거 하고 싶은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깡통 주택, 그다음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거 깡통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서 걸러내게 되고요. 나머지 주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도 가능하고 빌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의 유형에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들, 임차인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당장 없어도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기구에 신청을 하시면 임차인을 찾아서 매칭해주는 지원까지 해요. 기구가 또 매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로 임차인, 임대인이 다 들어오면 지역이나 아니면 어느 에어리아 그 지역에 맞게 다 매칭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이 기구를 활용하고 싶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도 사전에 집중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시세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양측이 다 합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제 실제로 주거비를 얼마나 좀 아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네네. 아낄지도 궁금하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리 뭐 구조가 좋아도 이게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좀 네, 도움이 네.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무엇보다 좀 주거비 부담이 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월세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학생들이 맞아요. 네. 서울에서 이제 뭐 하숙집 하나 구하려고 해도 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 네,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세는 뭐 초기에 목돈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부담이 좀 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전세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인 전세 시장이 마련된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전세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부의 뭐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던가 또 시중은행의 좀 전세 대출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가 한 3, 4%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세보다는 조금 주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매달 또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이 안심 신탁 제도에서는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예탁을 받고 또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따로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좀 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게 집주인이 뭐 등록 임대 사업자를 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네. 이 따로 이제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 의무가 또 면제가 되는 또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월세 납부가 제대로 안 돼서 좀 고민인 분들이 계셨는데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서 뭐 연체 걱정 없이 또 안정적인 또 월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안심 신탁이 활성화되면 전월세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13일에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나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20% 내외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실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간접적으로는 갭 투자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예, 이 김윤덕 장관도 살짝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식 결국은 갭 투자가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갭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입자의 이 주택 그 전세 보증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한마디로 좀 남의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좀 그런 형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심 신탁에 이 전세금이 맡겨지기 때문에 이 주택 전세금을 갭 투자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데도 좀 상당한 조율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세를 좀 월세로 좀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아지기도 했고 반면에 이제 세입자들은 또 전세를 찾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좀 미스매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근데 세입자에게는 전세의 효과가 또 임대인에게는 또 월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미스매치의 간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실은 이제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텐데 전세를 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목돈이 필요해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월세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임대인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집이 잘 나가는 곳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반대로 네. 얘기하면요, 공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전세가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찾고 있어도 안 찾아지고 또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목돈이 좀 있는 분들이야 그걸 투자해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당장 생계 도움도 받고 싶은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통해서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도 하려고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강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9월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연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일정 부분 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한테 일정 부분 뭐 월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네. 처음 시기에 유인 요소로는 공실이 감소되고 월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유인 요인과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보완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네. 기존 전월세 외에도 네, 이 전월세 안심 신탁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맞아요. 셈이니까요. 네, 임대인도 임차인도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예, 이 대국민 국가 고용 서비스의 이 전초 기지죠. 바로 이 전국의 102개 고용센터인데 이곳들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다거나 또 뭐 직업교육을 받는다거나 정도로 활용이 되던 곳들인데 대대적인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용시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AI 발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예전에 고용시장의 형태하고 다르고 요즘은 상시 이직 시대입니다. 뭐 그냥 자기 일자리를 뭐 어느 기업에 다니다가 1, 2년 있다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잘 대응을 못하는 게 이제 최근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시스템의 고용 구조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좀 혁신 방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AI 발전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상시 이직 시대에 적응 가능한 그리고 그 필요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담당자 한 명이요. 하루 평균 70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처리하고 있대요. 네, 이것도 사실은 반복 업무 행정이잖아요. 부담이 너무 커요. 이런 부분들은 좀 AI에게 반복 행정을 좀 맡기고 전문적으로 실업을 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자나 기업, 그다음 지역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정도 신청해주고 형식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한다는 게 옛날식 교육 방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전문적으로 스킬을 갖춘 분들이 이 고용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혁신 방안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구직에 대한 노력을 가장 근래에 해본 사람일 텐데 이게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AI 활용인데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일자리 추천은 물론이 취업 준비 과정까지 또 관리해 준다고 해요. 이제 구직자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감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아무래도 이게 AI 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 개별화 맞춤화가 굉장히 손쉽게 가능해진다라는 데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구직자가 뭐 일일이 일자리를 또 검색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센터에 가면 또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뭐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본인이 찾아봐야 하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 AI가 이 구직자의 좀 설문 내용 그리고 뭐 개인 이력, 뭐 경력 데이터를 종합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또 개인의 역량에 맞는 또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도 해주고 또 이 취업에 부족한 교육이나 또 자격증은 또 무엇인지 또 진단해서 맞춰서 또 이제 지원 프로그램까지 또 한 번에 또 알려주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구직자의 이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는 장치도 마련이 되는데요. 이 구직자가 AI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또 성실하게 또 임하게 되면은 뭐 실업급여나 취업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까다로운 서류 준비 절차는 좀 줄어들고 이 구직자 스스로 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AI한테만 맡기면은 또 그렇잖아요. 또 이제 뭐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이제 상담사가 받아야만 좀 마음이 안정되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요것도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이 단순한 행정 업무라든지 아니면 1차 분석을 맡아주면서 이 상담사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취업 준비가 막막한 좀 집중 지원형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사분들의 밀착 케어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별 전담 상담사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 매니저인데요. 이 케이스 매니저가 이 구직자의 초기 취업 경로를 설계 단계부터 또 이제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좀 1대1로 전담해서 좀 밀착 지원을 펴는 방안도 좀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과정은 그 AI 고용센터로 좀 빠르게 또 하고 또 깊은 조언이 필요할 때는 또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은 구직난에 시달리지만 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맞아요. 있으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고용센터가 단순히 이제 구직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갈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채용 여건을 향상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모지안 앵커처럼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어디에 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거 컨설팅 해줘요. 채용 공고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확 띄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자리 여건이 미흡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용24 펌케어 AI 분석인데 이게 펌케어 AI 분석이 뭐냐면 기업들의 그 노동 환경, 그러니까 일자리 환경을 분석해주는 AI예요.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는 분야별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주고요. 적합한 인재가 부족할 때는 구직자 추천 풀을 확대해줘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낸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두 번째 채용과 근속 지원도 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급한 기업들 있잖아요. 여긴 직접 채용 행사에 동행해서 면접도 봐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는 뭐 채용을 대행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채용을 지원해 주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기업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 컨텐츠 만들어줘요. 이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찾아와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입 노동자의 멘토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와서 1년, 2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적응을 못하면 나가게 그쵸. 되니까. 그다음에 OJT 교육 있잖아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현장 직무 교육. 이것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회사에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원금의 추천 관리인데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 지원금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지원서 쓸지, 지원금 찾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줍니다. 두 번째 관리하는 거, 수급받아서 운영하는 지원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용센터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AI 고용 비서처럼 또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 다르잖아요. 뭐 네네. 울산은 뭐 조선 자동차, 뭐 광주 같은 경우 가전 산업이라든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중앙에서 계획이랑 지침을 내려주면 지역은 따르는 방식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법도 있었다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중앙 정부 주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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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좀 지역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책 진단을 좀 분명히 하겠다라는 목표이고 이 지역마다 말씀하신 대로 주력 산업이 좀 다르고 또 고용 상황도 제각각인 상황이라 행정 데이터를 좀 폭넓게 연계하고 활용을 해서 해당 지역의 좀 산업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실시간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를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또 맞춤형 처방을 내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진단을 바탕으로 이 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을 또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그동안은 이제 지방청이 이 중앙청의 뭐 이제 지시사항이나 사업 그 계획을 단순히 이제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방청이 중심이 돼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직접 또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사업 조정 권한, 뭐 예산 권한도 뭐 일부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지역 구직자들과 기업들의 거점이 될 그 이제 고용센터도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선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 조선업 특화센터, 또 뭐 반도체나 바이오가 있는 곳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특화센터를 만들어서 이 해당 지역 산업에 또 꼭 맞는 맞춤형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연결해주는 방식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크게 이제 구직자 지원, 네. 그다음에 기업 지원에다 지역 지원까지 이 고용센터 직원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분들이 막 퇴사하고 싶은 게 아닌가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기존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분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담을 하냐면 광역 업무, 광역센터 있잖아요. 광역센터는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복잡한 행정 업무는 광역센터에 다 하고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센터들은요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현장 서비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이 자꾸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좀 분리를 시켜서 광역센터가 주로 행정 업무를 하고 지역은 현장 서비스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하고 지급하는 단계를 좀 더 간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근데 이제 직접 와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만 가능한 한 간소화해서 자동화하기로 했고요. 상담 직렬도요. 고용 서비스 직렬로 개편을 해 전문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담으로 직렬이 돼 있거든요. 이걸 고용 서비스 직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매니저가 되는 거니까 그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 지방청, 고용센터의 기능을 좀 분리시켜서 지금 중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거 네. 정리하면 업무에 있어서 일정 부분 로드를 좀 줄이면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에 이제 AI를 더한 국가 고용 서비스 혁신 방안, 전생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9일에 이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 뽑는 이 대한민국 명소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00 곱하기 100이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10,000곳이 되는데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대한민국 여행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정부가 만든 뭐 여행 추천 아니면 뭐 지자체 이런 좀 여행 가이드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좀 홍보 방식이었는데 네. 사실 여행 가면은 잘 안 보잖아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참고하는 거는 좀 맘카페의 음식 정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맞아요. 참고하고 네, 네. 저도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행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이제 전문성과 또 지역의 현장성을 더 반영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첫 단계로 이제 분야별 여행 전문가 100명이 참여를 해서 국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100가지의 세분화된 여행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후보 명소들을 발굴한 다음에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무려 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153만 표를 야. 행사를 해주셨다고 네,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집계된 결과를 바탕으로 100개 여행 주제에서 약 10,000여 개의 명소가 이 네.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예. 국민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10,000곳의 명소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여행 취향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이 좀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나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먹는 거예요. 미식입니다. 역시. 미식. 먹는 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보니까 국민 관심 1위가 여행 주제가 착한 가격 식당이에요. 착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이게 1위였고요. 네. 2위가 숨은 노포인데 노포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2위였고요. 상위 10개 주제 중에 미식이 4개나 됐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역사, 전통시장, 뮤지엄 이런데 문화예술 전통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숲, 자연공원, 수변 풍경 이런 자연 생태 여행도 관심을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유명 관광지보다 취향 따라 가는 관광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은 그 미슐랭 가이드도 어떻게 보면 미식을 위한 여행을 위한 지도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네. 나온 것들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러한 주제들, 그러니까 미식이라든지 뭐 자연 생태랄지 이런 주제들로 어떤 곳들이 뽑혔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은 이 단일 주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1위 명소. 네, 대전의 성심당이었습니다. 빵지 쓰려고.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국에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집 순례가 굉장히 유행인데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유명 빵집도 5위였거든요. 그만큼 이 빵집이나 맛집 그 자체가 하나의 당당한 여행 목적지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주제의 표를 합쳤을 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종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이라는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의 명소가 얼마나 좀 다채로운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점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명소가 거의 1000곳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내 취향의 명소가 어딘지 좀 찾아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00 곱하기 100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은 명소를 공개를 하면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 곱하기 100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색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지역, 테마, 여행 주제별로 맞춤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집어넣으시면 맞춤 검색해서 쭉 보여주니까 그거 보시고 여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에서 명소를 확인하고 주변 여행지까지도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문단만으로 나의 여행 취향도 분석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국민 참여 사진으로 꾸며진 티셔츠와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호, 저 네. 이제 화면에 나오고 네, 있죠. 포스터가 나가네요. 저런 장면 그리고 조회수 등을 반영해서 명소 순위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찾아보지 마시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 또 갈 때는 또 한 번 검색해 보시면 명소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맛집과 전통시장 또 기차역처럼 미처 여행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도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늘 가던 곳에서 조금 벗어나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명소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종 뉴스를 연결해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훈련 기간과 야외 실기동 훈련이 축소 시행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예정됐었는데 닷새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한미는 미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일부 연습만 실시됐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됐던 14건 중에서 7건만 정상 시행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 기동훈련 7건은 훈련마다 날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야외 기동 훈련은 일정과 규모를 조정해 향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쟁 놀이판을 걷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라고 비꼰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신임 소방청장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30년 가까이 산업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미 관세협상 실무총괄을 맡아온 만큼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고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철 신임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소방청 내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이라며 철저한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교육 교부금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재정운용 전략협의회 논의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 기금을 조성합니다. 세수가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대응 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세계 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선 취업과 주택 마련, 결혼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도약,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시드 지원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 개편도 논의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정이 폐지되면서 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익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 중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주요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과 대외 건전성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채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기업,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이 취약 차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서민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인 경상수지 흑자 영향 등으로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통화 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분기 순대외 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순대외 채권은 23억 달러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순대외 금융자산 감소가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확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 채무의 경우 순대외 채권이 증가한 데다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총량이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97.1%에서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실소유자의 자금 도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 외환, 자산 시장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택시 호출부터 수요 응답형 교통, 자율주행까지 첨단 모빌리티가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전국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택시와 택시형 수요 응답형 교통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첨단 모빌리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배차받는 형식의 플랫폼 택시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티와 우버택시 등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도입된 겁니다. 기존 택시를 활용해 필요한 곳을 오가는 택시형 수요 응답형 교통 도입률도 99.4%로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70%대로 집계됐고 공유 자전거와 버스형 수요 응답형 교통, 통합 교통 서비스와 자율주행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요 응답형 교통 DRT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공유 자전거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대도시는 공유 교통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DRT가 이동 수요를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2012년에 아산시에서 DRT 마중 택시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여러 지자체가 DRT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서 DRT를 지원했고 자율주행도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는 42곳, 이 가운데 27곳에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됐습니다. 아직은 전체 자율차 서비스의 대다수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여객 운송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0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로 80점에 육박했고 이어 DRT와 차량 공유, 공유 자전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첫 정규 조사를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는 첨단 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실무형 인재를 키울 계획인데요. 최근 외신이 주목한 충북 음성의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북 마이스터 반도체 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실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방진복을 꼼꼼히 갖춰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합니다. 문이 열리자 노란 불빛 아래 각종 반도체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장비에 넣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장비를 조작하며 제조 공정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의 실습실입니다. 학생들은 이 작은 웨이퍼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다루며 익히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게 마이스터고의 특징입니다. 이 학교에는 반도체 팹실 6곳과 후궁정 기자재실 등 기업 현장과 비슷한 교육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떤 공정을 많이 거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회사에 가서도 조금 더 좋은 메인테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쌓은 경험도 교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던 강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장비 상태를 체크하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학습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산업체 연관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은 취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취업률은 95%가 넘습니다.
DS 부문에서 반도체 설비 현장을 다루는 설비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이를 유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아보고 싶어요. 이 같은 산업 수요에 맞춰 마이스터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1개 교로 시작해 현재 전국 58개 교가 운영 중이고 여기에 내년 개교를 앞둔 한 곳과 지난 6월 새롭게 지정된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6곳이 더해집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교실,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직업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김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몰려옵니다. 내륙으로 유입된 비구름이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충남 북부에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충청과 경북에서 오늘 저녁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내일 오후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에 다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주말 동안 폭염과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까지 높아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처서지만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55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98.8%, 컴퓨터 주변 기기는 242.1%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 수출은 118.6%, 미국으로 수출은 5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 늘었고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올여름 K컬처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지인들을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동호 주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장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스트리아 현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세계 각국의 연주자와 음악 애호가들이 잘츠부르크를 찾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바로 세계적인 음악 축제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축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잘츠부르크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무대입니다. 올해 페스티벌은 7월 17일에 개막해 8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이어서 도시 곳곳에서 기념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과 음악 애호가들로 구 시세가지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주목하는 건 여기에도 한류가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4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했습니다. 모차르테움 대강당에서 슈만, 브람스, 멘데스존을 연주했고 티켓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습니다. 또 페스티벌의 신인 성악가 육성 프로그램인 영 싱어스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소프라노 박한나 씨가 선발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잘츠부르크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모차르테움 음대를 비롯한 현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에 대한민국 음악가들이 오르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무용 축제 임풀스탄츠에서 한국 현대무용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해서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임풀스탄츠는 1984년에 시작된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무용 축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안무가와 예술감독, 기획자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무대입니다. 올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됐고 저희 문화원은 포커스 코리아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은미 안무가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동방미래특급은 부르크 테아터에서 오스트리아 초연으로 올랐는데 안 안무가의 임풀스탄츠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아시아의 피나 바우시로 소개하면서 클리셰를 강렬하고 화려하게 비틀어 고정관념을 해체했다며 기립박수로 환호받은 매력적인 여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폴크스 테아터에서 공연된 북한춤 역시 관객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작품 합쳐 총 5회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대단한 호응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해지 안무가의 만신이 한국 무속 의례를 동시대 퍼포먼스로 풀어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창작 워크숍과 K-팝 댄스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도 운영했습니다. 문화원은 이번 계기로 한국 현대 무용의 위상을 유럽 무대에서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합니다. 지난달이었죠. 유럽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축제 도나우섬 축제에서는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날의 뜨거웠던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나우섬 축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적인 야외 음악 축제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객이 찾는 무대에서 우리의 문화를 선보인 만큼 현지에서 반응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독일어로는 도나우인젤 페스트라고 불리는 도나우섬 축제는 매년 약 300만 명이 찾는 기네스 기록에도 오른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야외 음악 축제입니다. 4.5km 페스티벌 부지에 14개 무대가 들어서고 최대 25만 명이 동시에 머무는 대규모의 축제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2022년 한호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이 축제에 처음 참여한 이래 올해로 5번째 인스파이어 미 코리아 한류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라이브 음악과 K-팝, 일렉트로닉 공연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올해는 CJ 문화재단과 함께 넥스트 K-팝 무대를 마련해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지소쿠리 클럽, 힙노시스 테라피와 같은 차세대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전자음악 아티스트 키라라의 무대에는 약 2만 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다양한 한국 팝 컬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팝 월드 페스티벌에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연합 결선을 함께 치르면서 축제가 국제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관심이 K-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인연합회가 운영한 K-푸드 부스는 사흘 내내 긴 줄이 이어졌고 K-뷰티 체험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류가 무대 위 콘텐츠를 넘어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의 일상 속 라이프 스타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 계기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문화 체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많은 방문객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 하반기엔 또 어떤 구상,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주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은 하반기에도 현지인에게 한류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라츠에서 한류 종합 페스티벌 안녕 그라츠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이 비내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한류 노출이 적은 지역으로도 한국 문화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단체 송은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으로 유럽 순회 전시 스틸 무빙, 한국 영화 상영의 가족의 재구성, 그리고 동시대 공연예술 확산 프로그램인 K-on 템포러리가 이어집니다. 한국 신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여린박 콘서트와 한우 예술가를 잇는 아트브릿지 사업, 여기에 한국 문학과 한식을 소개하는 행사들도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희 문화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국 문화를 가끔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악과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문화 전반이 현지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하반기 한국 문화가 오스트리아 곳곳에 더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호 주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소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에서 아쉽게도 이번엔 처서 매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